당신을 망치는 건 저축입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남은 돈을 은행에 넣으며 뿌듯해 하셨나요? 만약 오늘도 저축하셨다면 방금 그 행동이 당신을 가장 확실하게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축이 나쁘다니? 하고 바로 반발심이 드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저축은 미덕이라고 배웠고 부모님은 아껴야 잘 산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지금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 상식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덫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이 잔혹한 진실을 여러분의 하루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을 은행 금고에 가두는 순간 그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를 멈춥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적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0.1%의 이자에 만족하며 안도할 때 보이지 않는 곳의 설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펌피를 돌려 당신의 구매력을 합법적으로 추출해 갑니다. 당신의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당신이 살 수 있는 빵의 크기와 집의 평수는 소리 없이 줄어듭니다. 결국 성실하게 저축만 했던 당신은 10년 뒤, 20년 뒤에 가장 가난한 성실권자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이 거대한 돈의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판을 유지하기 위한 공짜 배터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감정적인 반발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해지십시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행동이 어떻게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대 기업들은 어떻게 당신의 그 성실함을 이용해 자신들만의 금융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설계도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는 사이에도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2025년을 지나 2026년으로 접어드는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우리가 알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괴한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 한 잔을 팔아 사실상 수조 원대에 가까운 무이자성 자금을 손에 쥐고 누군가는 데이터 조각 몇 개로 여러분의 미래 가치를 선점하며 거대한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읽지 못하는 대중은 편리함이라는 미끼에 걸려 자신의 노동력을 시스템에 상납하는 에너지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과거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당시 평생 모은 연금이 빵 한 조각 값도 안 되게 변해버려 중산층이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했던 그 비극.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 부의 세습이 끊겨버린 이들의 눈물.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경제 지식을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지갑을 소리 없이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의 정체를 밝히고 거대 기업들이 당신의 일상 곳곳에 설치해둔 심리적 덫을 낱낱이 해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잔혹한 게임의 법칙을 역이용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생존 설계도를 건네드리려 합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당신이 믿어왔던 경제적 상식이 무너지는 소름 돋는 순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겉에서 보이는 이야기들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생 모으려 애쓰는 그 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부터 아주 솔직하게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 대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수단? 아마 대부분은 내 미래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 아래서 당신이 쥐고 있는 그 현금은 방패가 아니라 녹아내리는 얼음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내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왜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까요? 2025년을 지나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경제의 성적표를 보십시오. 주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은 일단 2% 안팎으로 내려온 듯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물가와 자산 가격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금을 떼고 난 실질 예금 금리는 어떻습니까? 명목 금리가 조금 오른 듯해도 물가와 세금을 감안하면 여전히 체감되는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현금의 역설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현금을 보유하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자산을 가장 빠르게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연 3% 이자의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뒤에 300만 원의 이자가 붙겠죠. 기분이 좋으신가요? 하지만 그 사이 물가가 5%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실제 한국 물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상상이자 시나리오입니다. 그 경우 당신의 1억 300만 원은 작년에 9,800만 원어치 물건도 사지 못하는 숫자만 불어난 종이 조각이 된 겁니다. 앉아서 200만 원을 강탈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범인은 바로 국가와 기업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펌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도 자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의 부채는 가벼워지고 성실하게 현금을 모은 서민들의 구매력은 소리 없이 증발합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거대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에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무이자 은행 중 하나로 진화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 앱에 충전해둔 선불금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사용 선불, 기프트 카드 잔액이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거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자금을 운용합니다. 고객들이 잊어버리고 쓰지 않는 낙전 수입만으로도 매년 수천억 원대의 공짜 수익이 발생합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결제 데이터와 미래의 소비 가치를 담보로 자신들만의 디지털 금융 제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다며 무심코 누른 구독 버튼, 혜택이 좋다며 충전한 선불 카드들, 그 이면에는 여러분의 돈을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 묶어두고 그 가치를 선점하려는 정교한 부의 이동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지금 이 세상은 자본의 규칙을 아는 설계자와 노동의 가치만 믿는 피지배자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해력이 없는 이들에게 2026년의 경제는 거대한 덫일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느낌과 비유로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숫자로 까발려 보겠습니다. 당신의 통장 속 1억이 어떻게 역복리의 지옥으로 굴러떨어지는지 계산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은 배제하고 차가운 숫자로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성실하게 저축해서 1억 원을 모았다고 뿌듯해 하시겠죠? 하지만 2025년과 2026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고물가의 여파가 그리고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러분의 그 1억 원을 어떻게 난도질하고 있는지 그 살인적인 산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연 5%로 10년 동안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5%씩 10번이니까 50%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복리의 마법이 반대로 작용하는 역복리의 지옥입니다. 현재 1억 원의 가치는 1년 뒤 약 9,523만 원이 됩니다. 5년 뒤에는 약 7,835만 원으로 줄어들고 10년 뒤에는 약 6,139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1억 원이라는 숫자를 고이 지키는 동안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정교한 칼날로 당신의 자산 약 4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도려낸 겁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현금을 쥐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의 10분의 4를 도둑맞은 것이죠.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기업들이 이 보이지 않는 도둑질을 교묘하게 감추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과자 봉지를 뜯으면서 예전보다 양이 좀 줄었나? 라고 느끼신 적 있죠?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2020년대 중반 들어 대다수의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죠.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저항하니까 내용물을 10g, 20g씩 몰래 줄이는 겁니다. 가격표는 2,000원 그대로지만 용량이 10% 줄었다면
그건 사실상 가격을 11.1% 인상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은 11.1%의 보이지 않는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도 가격이 안 올라서 다행이다 라며 안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 무지의 비용을 먹고 자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보죠.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약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고객 선불 기프트카드 충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고객들이 스타벅스에 이자 한 푼 안 받고 빌려준 거대한 무이자 대출입니다. 미국의 중소은행들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한 스타벅스 은행. 그들은 이 돈을 굴려 연 5%의 수익만 내도 앉아서 900억에서 1000억 원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더 소름 돋는 건 낙전 수입입니다. 사람들이 충전해놓고 깜빡하거나 버리는 돈이 매년 약 2천억 원 안팎에 달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아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금을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 가두고 그 돈이 만드는 시간의 가치를 통째로 삼키는 금융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리하다며 사용하는 각종 페이, 구독 서비스, 선불 카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노동력을 기업의 자본으로 치환하는 현대판 소장론 시스템의 도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현금을 기업의 앱 속에 가두는 순간 그 돈의 주인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건물을 사고 부를 불리는 건 오로지 설계자들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숫자와 구조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이 잔혹한 설계도가 실제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제 동네 빵집 김 사장님의 인생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네 빵집 김 사장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새벽 4시에 불을 켜고 반죽을 치대던 그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웃으며 인사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문을 닫게 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인플레이션과 임대료 그리고 은행 이자라는 이름의 잔혹한 숫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하루는 해가 뜨기 한참 전 아직 동네가 캄캄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밀가루 포대를 어깨에 메고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불을 지피는 그 몇 시간 동안 동네 사람들의 아침이 구워지고 있었죠. 아이들 소풍날이면 밤새 케이크를 만들고 겨울이면 군고구마보다 따뜻한 소보로빵을 진열대에 가득 채워놓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김 사장님의 표정에서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고 버터값이 오르고 설탕값이 오릅니다. 거래처 사장은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미안함이 김 사장님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요즘 원재료가 너무 올라서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하는 말만 남깁니다. 임대료 고지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관리비 포함 임대료 소폭 인상 예정이라는 종이가 우편함에 꽂혀 있습니다. 소폭 인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김 사장님 입장에서는 한 달 카드값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자리 옮기는 것보단 낫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그때마다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붉은색으로 깜빡거립니다. 은행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 가게를 열 때 김 사장님은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세요. 장사만 잘 되면 금방 갚으실 겁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은 그때만 해도 따뜻한 응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 이자가 조금씩 불어날 때마다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예고된 족쇄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그 어느 것 하나 김 사장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김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본인 월급을 줄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빵값을 올리는 것. 김 사장님은 먼저 본인 월급을 줄이기로 합니다. 가족과 외식하던 날이 줄어듭니다. 아이들 학원도 한두 개씩 정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하지만 정작 본인의 통장에는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손님들 힘든 건 알잖아.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힘든데 내가 쉽게 올리면 안 되지. 김 사장님은 늘 이렇게 말하며 본인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김 사장님의 착함을 봐주지 않습니다.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을 억지로 그대로 맞춰놓으면 그 차이는 고스란히 김 사장님의 피와 땀에서 빠져나갑니다. 빵 하나가 팔릴 때마다 수익이 아니라 체력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어느 날 김 사장님은 빵값을 조금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소보로빵 1,500원에서 1,800원, 단팥빵 1,200원에서 1,500원. 가격표를 바꾸는 그날 아침 김 사장님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거 손님들 뭐라고 하시려나. 그날 단골 아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요즘 물가도 오르는데 뭐 이 정도야 이해해야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계산대 앞에서 잠깐 멈칫하는 표정이 김 사장님 눈엔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손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던 손님이 2번으로, 2번 오던 손님이 1번으로, 아예 얼굴을 못 보게 되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알바생이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사장님, 요즘 빵 팔리는 속도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오늘 매출이 이 정도면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임대료 나가고, 이자 나가면 남는 게 뭐지? 머릿속에서 숫자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가장 잔인한 순간은 가게 안에 빵이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진열대가 텅 비어 오늘도 다 팔았네 하며 뿌듯했는데 요즘은 해가 저물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빵들이 늘어납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빵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기는 빵을 보며 김 사장님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게 다 내 잠, 내 허리, 내 무릎인데. 그 와중에도 국가는 세금을 꼬박꼬박 가져갑니다. 카드 매출 잡힌 것에 맞춰 부가세가 나가고 직원들 4대 보험이 나가고 종합소득세가 나갑니다. 흑자냐 적자냐는 상관없습니다. 사장님, 이건 법이니까요. 세무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김 사장님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킵니다. 법이란 이름으로 내 삶을 조금씩 잘 나가는구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요즘 상환이 조금씩 밀리고 계신데 괜찮으신지요? 밀린 건 한두 번이지만 시스템은 냄새를 귀신같이 맡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고 연체이자율이라는 단어가 슬쩍 고개를 내밉니다. 김 사장님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텅 빈 가게를 한번 둘러봅니다. 오븐, 믹서기, 진열대, 카페 테이블, 창가에 거린 조그마한 화분까지. 이걸 다 팔면 얼마쯤 나올까? 결국 어느 날 김 사장님은 결정을 내립니다. 가게 문을 닫기로요. 마지막 영업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사장님, 요즘 빵집들 프랜차이즈도 많고 힘들죠. 그래도 사장님 빵이 제일 맛있었는데. 이 말들이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잔인한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당신의 성실함은 이 시스템 안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간판에 불을 마지막으로 끄는 날, 김 사장님은 통장을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10년 동안 새벽을 깨우고 주말도 반납하며 지켜온 가게였지만 통장에 남은 건 초기에 빌렸던 대출의 잔액과 몇 달치 생활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집 역시 은행 근저당에 잡혀 있습니다. 그 순간 김 사장님은 깨닫습니다. 나는 사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빚쟁이 직원이었구나.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빵집 간판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넓은 매장, 화려한 인테리어, 대기업 로고.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합니다. 김 사장님이 사라진 자리는 그렇게 자본의 설계도가 빈틈없이 채워넣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김 사장님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착하게 가격을 버티고 남을 먼저 생각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경제 시스템 안에선 가장 먼저 탈락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김 사장님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욕심도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플레이션이 자신의 원가를 어떻게 파고드는지, 임대료와 이자가 어떻게 자신의 노동을 잡아먹는지, 그리고 대형 자본이 어떻게 자신의 고객을 천천히 빼앗는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김 사장님의 비극은 안타깝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와 똑같은 장면이 100년 전 또 다른 나라에서 수도 없이 반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한 중산층이 한순간에 빈민으로 추락하고 그 자리를 시스템을 이해한 소수가 차지하는 이 잔혹한 패턴은 이미 역사책 곳곳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경제적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1923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아십니까? 당시 독일 중산층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연금 계좌의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그 가치는 아침에 빵 한 줄을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거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시스템의 설계도를 읽었던 소수의 자산가들은 현금을 버리고 공장, 토지, 원자재를 사들였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천장을 뚫고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를 몰랐던 중산층은 성실함의 대가로 거지가 되었고 시스템을 이해했던 이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사들여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이 100년 전 독일만의 이야기일까요? 2026년 현재를 보십시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또 어떻습니까? 거품 경제가 꺼질 때 일본의 기성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국가가 책임져 주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정보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개인들은 자산 양극화의 파도에 휩쓸려 하류층으로 전락했고 그 가난은 자식 세대인 사토리 세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었습니다. 경제적 무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노동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는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배터리로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설계도를 이해하고 내 자산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이 스타벅스 앱에 충전해둔 3만 원, 편리하다고 결제한 쿠팡 와우 멤버십, 이 사소한 일상들이 모여 거대 기업의 무이자 금융제국을 만듭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돈으로 건물을 사고 AI 서버를 구축하며 미래를 선점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들이 제공하는 편리함이라는 마약에 취해 내일의 구매력을 상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은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약탈의 장이지만 규칙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의 장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고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늘 소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 지갑을 털어갈 때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지, 기업이 설계한 무임승차의 함정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2026년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시면서도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지?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진짜 생존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설계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버티는 것뿐인가 하는 무력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시스템의 설계도를 읽기 시작한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생존자가 될 자격을 갖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현금의 감옥 안에서 안주합니다. 내일의 물가가 내 지갑을 어떻게 털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오늘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으며 쳇바퀴를 돌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르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 자산을 어디에 묶어두어야 하는가? 기업들이 설계한 편리함 뒤에 숨겨진 비용은 얼마인가?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을 가난의 나락에서 구해줄 생존의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산의 눈을 뜨십시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가치, 즉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나 시스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치환해야 합니다. 둘째, 편리함의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무심코 결제하는 구독료, 앱에 묶어둔 선불금, 그 작은 구멍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플랫폼의 말이 되지 말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플레이어가 되십시오. 셋째, 가장 강력한 자산인 경제적 문해력에 투자하십시오. 2026년의 부는 노동의 강도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깨는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한 달 생활비를 걱정하고 치솟는 물가에 한숨 짓는 것,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파도가 너무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그 거친 바다 위에서 가족이라는 소중한 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닻을 내리고 있는 당신은 사실 그 누구보다 강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차가운 숫자로 돌아가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규칙을 깨달은 이들에게 2026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기회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알고 버티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무지를 통찰로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 설계도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6년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경제적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식 자산을 불리는 가장 스마트한 투자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더 단단하게 지켜줄 더 날카로운 통찰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버텨낸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결국 해낼 것입니다. 이상 충격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